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앞이 보이질 않는다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거나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기게 되었는지 하늘을 무척이나 원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된 일이에요. 평생을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속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마음에 공감 한 스푼을 얹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속상한 일이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눌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거제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저는 늘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낳고 참 많이 힘드셨었대요. 그게 제가 갑작스럽게 예정일 이전에 양수가 터져서 낳게 되었는데 거꾸로 들어가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셔야 했대요. 응급 상황이라 전신 마취를 하고 저를 낳아야 했는데 마취약이 폐로 잘못 들어가서 폐질환을 얻게 되셨거든요. 마취가스가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자세하겐 모르겠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잠이 들면 안 되고 계속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폐가 많이 약해지셨고 병원에서도 둘째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와 친정엄마께선 저 하나만 잘 키워보자고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늘 조선소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 친정엄마께서는 저를 키우느라 너무나도 고된 시간을 보내셔야 했고 결국에는 보다 못한 외할머니께서 저를 돌보러 거제도에 며칠씩 내려와 주시곤 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친정엄마와 아버지께서는 저를 키우느라 일을 하느라 두 분이 보낼 시간이 부족했고 외할머니께서 둘이 데이트라도 하고 오라며 8살밖에 되지 않은 저를 돌봐주시려 하신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거제도 밖으로 나가 1박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집 전화기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전화를 받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라 왜 외할머니가 그렇게 겁에 질렸는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인 채로 옆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어떡하니 하셨지만 정작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그 다음 날에서야 알게 되었죠. 하루 만에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버린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까만색 옷을 입히시고는 어디론가 데려가셨거든요. 그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만개한 그 곳 가운데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저는 반가웠어요. 장례식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사진으로 달려갔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붙잡으셨죠. 예, 소영아, 여기서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활짝 웃으면 안 돼. 하지만 거기 아빠 사진이 있는 걸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아빠 사진만 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을 어찌 알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우리 소영이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꼬. 우리 소영이 이제 웃자면 좋아. 외할머니가 그렇게 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사라진 건가 하는 걸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장례가 모두 끝이 나고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갔음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늘 저녁 늦은 시간에 땀을 잔뜩 흘린 모습으로 퇴근하시던 아버지는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저는 결국 친정엄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큰 트럭이랑 부딪히는 사고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2번 하고 겨우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누워 있으셔야 했어요. 후유증도 엄청날 거라 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친정엄마가 혹시라도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까봐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죠. 친정엄마가 3번째 수술을 마쳤을 때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고 그때 정말 외할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목을 크게 다치면서 2번의 목뼈 수술, 1번의 머리 수술을 하셨는데 머리 수술은 간단한 거였지만 목 수술이 간단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친정엄마께서는 평생 목소리를 잃게 되셨습니다. 성대를 크게 다치면서 복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을 해 계시면서 점점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기력을 잃으셨어요. 말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럴만 했죠.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친정엄마께 외할머니는 지극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수어를 배우는 걸 거부하셨었는데 외할머니와 제가 먼저 수어를 배워서 친정엄마를 설득했어요. 귀는 잘 들리셨지만 말을 못하시는 친정엄마를 위해 저와 외할머니는 수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극구 거부를 하시다가 결국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수어를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게 앞으로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 견뎌내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셋은 더욱 단단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쭉 거제도에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고향이 전라도셨는데 전라도 고흥에 있는 집을 처분하시고 거제도로 오셨어요. 사실 거제도를 떠나자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하셨는데 친정엄마께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외할머니께서 살던 집을 처분하시고 거제도로 오게 되셨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꽤 있었지만 친정엄마의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로 몇 년 가지 못하고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친정엄마는 아버지의 동료들 덕분에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던 회사에 청소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편한 사무직 자리도 내어주실 수 있다고 했지만 의사소통을 수어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 청소를 맡게 된 것이지요. 회사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월급도 꽤 받으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 조선소에 하청 물건을 대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꽤 큰 회사라서 직원도 여럿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배려와 위로에 더욱 더 삶의 의지를 찾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거제도에 남았습니다. 친정엄마와 노쇠하신 외할머니를 두고 거제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70 후반이 된 외할머니께서는 정정하신 듯 보였지만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이 많이 늙으셔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이 많았거든요. 친정엄마께서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시며 월급을 받아오고 계셨죠. 제가 30을 앞두고 있었을 때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정말 제 옆에는 친정엄마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또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저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아버지 동료분들께서 취직을 시켜주시겠다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20살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5살에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아닌 그 옆에 조금 더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조선소에 납품하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창고가 거제도에 있는 회사였는데 본사 직원들이 2년마다 발령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곳이었죠.
제가 32이 되었을 때까지 정말 친정엄마 옆에서 보필을 하느라 남자친구 한 번을 못 사귀었었는데 그때쯤 서울 본사에서 2년짜리 발령을 받아 내려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2년 뒤가 문제였죠. 남편은 다시 서울 본사로 가야 했고 서울이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거제도에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서울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의 끝에는 친정엄마의 뒷바라지가 있었죠. 친정엄마께서는 이만큼 같이 살았으니 저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서울에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친정엄마는 거제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제도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미 40년 가까이 산 거제도에 정이 붙어서 옮기고 싶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납골 땅도 거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서울에서 한번 거제도에서 부모님 지인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한번 한 뒤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에 대한 환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타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답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력이야 10년이 쌓여있지만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을 할 때랑은 기준점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를 지켜줄 가족이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 없으니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제가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는 것이 저를 참 외롭게 만들었어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참 잘해주었지만 이 다정함이 기한이 없으라라고는 말을 못하니까요. 저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서울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임신을 해서 육아를 하는 게 제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취업을 해봐야 언제 임신할지도 모르는 거고 나이도 있으니까 시댁에서도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더라고요. 그냥 제 스스로 저에게 내린 면죄부인 셈 치는 거지요. 제가 당장 취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육아 핑계라도 대고 싶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남들은 임신하고 싶어도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걱정이라던데 저는 임신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임신이 딱 되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축복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에도 쉽지는 않았어요. 입덧할 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무고기 먹고 싶어서 말도 못하는 우리 엄마한테 글쎄 서울에 와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 후에도 말이죠. 육아라는 게 뭐 부딪히면 다 하는 거지 하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와 막상 해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몸살이 얼마나 찾아오던지 엉엉 울면서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 걸고 그랬다니까요. 결국 하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시모한테 SOS를 쳤습니다. 근데 글쎄 육아를 해본 시모가 말이죠. 저한테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나한테 호건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그래.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이야. 나는 연년생으로 자식들을 낳고 키우면서 살았어도 친정이나 시댁이나 우리 남편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너 왜 이리 엄살을 부리고 그래? 어머니,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수유를 잘 못하는 건지 아이가 힘이 없는 건지 맨날 저 몸살이 생기는데 어떡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유,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산다. 상전을 모시고 살아. 지가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시애미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겠어요? 저도 싫었죠. 근데 어떡해요? 말을 못하시는 친정엄마께 매번 서울에 와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죄송스러워서 연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한테 결혼할 때부터 애만 잘 낳아라. 애만 잘 키워도 성공하는 거다.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임신 난리를 치더니만 막상 애 낳고 나니까 육아를 돕기는커녕 육아용품 하나를 안 사주는 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제가 이거저거 많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전몸살 때문에 열나고 오한이 들 때만 부탁을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을까요?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저도 결국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죠. 결국 혼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애를 키웠어요. 또 아이가 100일이 지난 뒤부터는 통잠을 자고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시모가 요란을 떨었어요. 얘, 너네는 돌잔치 안 하니? 돌잔치를 해야지 손주 첫 생일인데 당연히 챙겨야 하지 않겠어. 돌잔치요? 저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아니 첫 손주 생일인데 성대하게 돌잔치를 해야지. 그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니?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첫 아이인데.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물론 돌잔치 해주고야 싶었죠. 근데 성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가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만 딱 모여서 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요즘은 돌잔치도 일부러 직계 가족끼리만 하고 서로 부담 안 주려고 한다는데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친정엄마께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옆에 붙어서 일일이 수어로 통역을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래저래 불편할 것 같아서요. 애도 요즘 낯가림이 좀 생겼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불편해할 것 같고요. 그냥 그 가족끼리만 얘가 청멍청한 소리 한다. 돌잔치만큼 돈이 수급되는 행사가 어디 있다고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 적어도 300명은 불러야지. 300명을 부른다고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에도 300명은 안 온 것 같은데 무슨 돌잔치에 300명이나 불러야 한다고 말을 하셔요. 100명도 많아요. 보통 돌잔치 하면 50명, 100명이 최대치 아닌가요? 300명은 소용할 장소도 없을 것 같은데. 넌 내 인맥을 뭘로 아는 거야? 내 친구들부터 친척들만 다 싸잡아도 100명은 넘게 오겠구먼. 아니 친구들의 직장 동료들의 이거저거 생각하면 300명은 예약을 해야지. 나중에 자리 없다고 욕먹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무조건 채워줄 테니까. 네. 그럼 저 어머님만 믿고 300명 예약할게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당연히 100명만 예약했죠. 돌잔치에 300명이 어떻게 와요. 제가 무슨 재벌 2세도 아니고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결혼식 작년에 해놓고 1년 뒤에 돌잔치 한다고 또 돈 내놔라 하면 어느 누가 반가워하겠냐고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아서 100명도 많겠구만 했는데 시모가 박박 우기니까 일단 100명은 예약했죠. 시모 친구들 얼마나 오나 보자 했더니만 10명도 안 왔고요. 친척분들도 다 합쳐서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 친구들, 남편 친구들 모두 바쁘다고 거절하기 일쑤였고요. 결국 100인분 음식 준비한 것만 엄청나게 남아버렸죠. 이 인간들이 온다고 해놓고 하나같이 오늘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유 음식 다 남아서 손해보겠네. 얘 이거 남아봐야 우리 손해 아니니? 다 싸가서 며칠 동안 밥 반찬으로 먹으면 되겠다. 안 그래도 저기 남은 음식은 따로 포장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여기 테이블에 초밥 같은 건 건드리지도 않고 깨끗하게 남았구만. 이런 것들 싸가. 이것도 다 돈이야 돈. 네? 이건 어머님 먹겠다고 접시에 담아온 건데 이것도 싸가라고요? 얘가 음식 귀하고 아까운 줄도 모르네. 여기 뭐 묻은 거 하나 없구먼. 이런 것도 싸가야지 남는 상사인 거야. 아니 제가 무슨 음식물 처리기도 아닌데 남이 먹던 음식을 왜 포장을 해서 가야 하는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더러워서 싫다고 안 먹을 거라고 먹을 거면 어머님이나 드시라고 했더니만 이 노망난 할망구도 웃긴 게 지가 먹긴 싫었나 봐요. 계속 아깝다 아깝다만 하시고 포장해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누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여도 되고 본인은 더러워서 싫고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도 제 마음을 엄청 뒤집어 놓는 일이었지만 더 한 일이 있었어요. 돌잔치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으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시는 김에 며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거제도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기도 어렵고 친정엄마가 서울에 오시긴 더더욱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친정엄마
남편 눈치 보인다고 오셔도 하루 이틀이면 거제도로 다시 내려가시니까 저도 자주 오시라 할 수도 없었고요. 이번 기회에 며칠 와 계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돌쯤 되면 애기들이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막 걷기 시작해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좋고요. 친정엄마 오시는 김에 관광도 좀 하고 육아 도움도 받아야겠다 했단 말이죠. 제가 친정엄마께도 미리 이번에 오시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내시다가 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돌잔치 전날 올라오셔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집에서 친정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시어머니인 게 아니겠어요? 예, 너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사돈이 말을 못하시는 거지? 귀는 잘 들리시는 거지? 사돈, 제가 정말 속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아들 집에 있으면 말이죠. 우리 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는 있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친정엄마가 매번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거제도에서 올라오신 김에 며칠 지내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육아 도움도 주시고 하느라 계신 건데 귀는 잘 들리냐니요. 그게 무슨... 아니 내가 못할 말했어. 그냥 수어로 네가 통역해줘야 하나 싶어서 한 말이지. 그리고 거제도가 무슨 미국에 달려있니? 같은 대한민국이라 찾길 뚝 뚫려있는데 언제든지 와서 보고 가시면 되지. 꼭 이렇게 며칠이나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들 불편하게 해야겠어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반나절이 걸리고 저희 엄마 말 못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불편해서 어디 한번 오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마음 먹고 오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는 게 뭐 어떻다고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하는 소리지. 그이가 힘들 것이 뭐가 있어요?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방 안에 콱 틀어박혀 있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가보자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서 왜 우리 친정엄마가 일주일 정도 지내는 걸로 불편하다고 하세요? 뭐야. 내가 언제 또 시도 때도 없이 왔다고 그래? 일주일 통으로 지내는 거랑 자주 찾아오는 거랑 같니? 다르지? 저한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거든요. 아니 그이도 하루 반나절은 회사에 있고 밤에도 저녁 먹고 TV 보다가 씻고 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물론 둘이 지내는 것보다야 불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장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 평생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못 참겠어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불편해 죽겠는데 말 못하는 거 알지도 모르지 않니? 사돈, 우리 아들 집이니까 사돈이 눈치껏 좀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어머님, 아까부터 우리 아들 집 하시는데 저랑 반반 나눠서 산 집인데 왜 자꾸 우리 아들 집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꽁으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출금도 같이 갚고 있는데 왜 아들 집 타령하시냐고요? 어머머, 너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사돈,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말 맞습니까? 예.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께서 들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시니 수어로 중재를 하시겠다고 손짓을 하셨어요. 사돈, 진정하시고 제가 금방 차편 알아봐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수어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나 빼놓고 내 흉이라도 보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글로 써던가 해야지. 글로 수어로 말하면 내가 모르지. 어머니,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흉을 보긴 무슨 흉을 본다고. 정말 치사하게 나오시니까 저도 치사하게 나와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반은 제 집이니까 남편이 사온 저쪽 반쪽에 계시던가 아니면 아들 있을 때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반쪽에 처박혀 있던가 우리 아들 있을 때만 오라고? 예, 너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너 다시 말해봐라. 제가 뭐 2번은 말 못할 줄 아시고요. 우리 친정엄마 가뜩이나 불편하신 게 신경 쓰이는데 어머님까지 이래야겠어요? 내가 뭘 어땠다고 우리 아들 불편할까봐 애미로서 걱정돼서 찾아온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 반반 결혼이니 뭐니 내 속을 뒤집어놔. 어머님이 쟤도 무시하고 아들집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이 뒤집어진 게 누군데요. 돌잔치 손해본 것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어머님 친구분들만 해도 100명 될 거라면서요. 아니, 내가 100명한테 연락이 안 돌렸지. 다들 그날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니? 나도 열받아 죽겠다. 그러길래 제가 애초에 적게 하자고 했었죠. 진짜 어머님 말 듣고 300명분 예약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돌잔치를 거들먹거리니까 그제서야 입국 다무시더니만 저희 친정엄마께 괜히 빨리 거제도 가라고 톡 쏘아붙이고는 주랭랑 치더라고요. 친정엄마 시무룩하니 거제도 내려가시겠다고 그러고 저는 속이 상해서 친정엄마 말렸죠. 가지 말라고요? 아직 서울 관광도 다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강짜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런데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애들 돌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돌 선물로 돌반지를 받잖아요. 돌잔치에 못 온 친척들이랑 심호하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 선물이랍시고 돌반지를 몇 개 선물했나 봐요. 근데 글쎄 그걸 저한테 안 주고 본인이 꿀꺽한 거 있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시모가 서랍 안에서 뭐 좀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 없이 서랍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왜 돌잔치는 반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해띠 모양으로 된 반지가 4개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돌반지 아니에요. 아니 뭐 거기까지 뒤지고 그러니. 대충 내가 오른쪽 서랍에 있다고 말 안 해줬니? 냅둬라. 그거 우리 아들 어릴 때 선물 받은 거지? 손주가 아니다. 딱 봐도 금이 번쩍번쩍 우리 남편이 태어난 띠도 아니었고 그러기엔 너무 최신식 디자인이었는데 참나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 반지가 탐이 나서 꿀꺽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딱 끝이 나면 제가 왜 사연을 쓰기 시작했겠어요? 더 짜증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를 악물고 사연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말이죠. 그때 하필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니까 불안함에 병원 가기도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임신까지 했으니까 집에 콕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마스크도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꽃가루도 심하긴 한데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러지도 좀 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4월쯤부터 시작해서 7월에서 8월까지도 콧물을 줄줄 흘린단 말이죠.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제가 콧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얘 너 코로나 아니니? 왜 이렇게 콧물을 줄줄 흘리고 그래 불안하게. 어머님 저 이맘때쯤 되면 알러지 때문에 비염이 심각해지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약 먹으면 금방 나을 텐데 임신 중이라서 약도 못 먹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가 저렇게 새빨개질 정도로 콧물이 심한 건 이상한 것 같으다. 얘 가까이 오지 말아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옹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너만 집에 가고 우리 아들은 나랑 같이 있어야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냥 비염이라니까요. 됐고 사람이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니? 너는 집에 가. 우리 아들은 나랑 있을 테니까 격리해야지. 근데 또 남편놈 홀라당 시댁에 남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임신 중인데다가 둘째라서 배도 일찍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몸도 무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없으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첫째 아이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임신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짜증나 죽겠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알러지인 거 잘 알면서 지금 며칠째 시댁에서 안 오는 거야. 당장 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시어머니랑 같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어머님은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진짜 코로나인지 아닌지 봐야 알겠다면서 간이 검사하는 그 키트를 내미시더라고요. 졸지에 시어머니랑 남편 앞에서 코 찔렀다니까요. 결과지에 한 줄 뜨니까 그제서야 마스크를 벗는데 서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고 걱정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코로나인 것 같다고 혼자 지내라고 버려두고 코 찔러보라고 시키고 이거 정말 서러운 거 아니겠어요? 임신 중에 서럽기 시작하면 평생을 간다던데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조심해야 하니까 내가 일부러 예민하게 구는 거다. 너네 집안에 하자 있잖니?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하자요? 무슨 하자요?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너네 엄마 펑어리잖니. 혹시라도 네가 코로나 같은 거 걸려서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니? 그래서 우리 둘째 손주가 펑어리라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말에 눈깔이 그냥 획가닥 돌아버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유전으로 인한 장애도 아니었고 정말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장애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제 앞에서 하자를 운운하며 저희 친정엄마의 장애를 조롱거리 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그냥 시모에게 달려들어서 시모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거 분명히 상견례 자리에서 시시콜콜 다 들어놓고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여보, 뭐 하는 거야? 그 손 놔. 그 손 놓으라고. 말리지 마, 이 작고사. 너 같으면 우리 엄마를 육보이는데 손 놓겠냐? 당장 사과하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 어떡해. 아, 너 미쳤어. 말리지 말라니까. 너도 머리털 다 뽑히고 싶어? 첫단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머리채를 안 잡아. 야, 말리지 말라고. 제가 임신 중이니까 완전히 뜯어 말리지는 못하고 시모를 저에게서 억지로 떼어놓더라고요. 제 손에는 시모 머리카락이 잔뜩 남았죠. 시모도 놀라고 황당했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서는 눈가에 눈물까지 주렁주렁 맺힌 거 있죠? 그 꼴이 우스워서 고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부는 다 안 풀렸어요. 이 년이 진짜 미쳤나? 어떻게 감히 제미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진짜 당신이 이번 일은 선 넘은 거야.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 어떻게 세상이 말세라고 해도 그렇지. 시어머니 머리채를 뜯냐? 아주 둘이서 편먹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 절대 사과 못하거든요. 니들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어도 사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감히 우리 엄마 상처에 소금을 뿌려놓고 뭘 잘했다고 편먹고 나한테 사과를 하래. 먼저 사과해. 이거 진짜 이용감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사람이 인성이 덜 됐다 하더라도 사돈에게 이건 너무 선 넘는 짓이잖아요. 이혼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구독자분들도 제 마음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둘째까지 임신을 한 마당에 거제도에 내려가서 친정엄마께 빌붙으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모두 들고 가면 양육비야 나오겠지만 요즘 양육비 아이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양육비도 나라에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만 수십 번 이혼을 결심하고 정작 말로는 못 뱉고 있었죠. 제가 아예 시댁 인간들 무시하고 드니까 시댁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치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은 거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시모랑 남편놈에게 시모가 막말을 먼저 했으니까 사과도 먼저 해야 한다고 우기는 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남편놈이랑도 철천지 원수마냥 사이가 확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편놈 시모한테 뭐 받아먹은 거라도 있는 건지 시모 편만 들고 시모만 감싸고 들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아, 놓친 내가 증각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여자가 말이야 손부터 먼저 나가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냐고. 내가 임신까지 한마당에 어머니 머리채 잡았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열받을만 했잖아. 서울에서 사는 것도 외로워 죽겠는데 제 편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지요. 엄마,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열받아서 시모 머리채를 잡았다. 내 편 들어주는 인간 하나 없이 다들 나보고 사과하라고 한다고. 엄마가 멀리 사니까 내가 너무 서럽다고 하면서 소갈이 했던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당장 찾아가서 김서방 좀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도 당연히 열받고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박에 서울에 오시겠다고 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말을 해주시니까 제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엄마가 와서 제 편 든든하게 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거 있죠? 치사하게 2대1로 편 먹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하는데 저도 제 편 있다 이겁니다. 친정엄마께서 주말에 오겠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시댁에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친정엄마가 오면 한번 제대로 혼쭐 나봐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오게 되었고 친정엄마가 아침에 7시쯤 출발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조심해서 빨리 오라고 문자를 남겨놓고 저는 아침부터 신나서 집안일 좀 하고 TV도 보고 그랬더니 남편놈 늦지막하게 일어나서는 밥은?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 밥상 차려주게 생겼어요. 제가 대꾸도 안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버티기를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빨리 당신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난리다 난리. 아 당신이 나이도 어리고 며느린데 좀 굽히면서 나가면 어디가 덧나? 우리 제발 투런투런 조용히 좀 살자. 내가 왜 그래 하는데? 내가 사과하면 우리 엄마 입장 뭐가 되는데? 맞잖아. 장모님 버림 맞잖아.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 말 못하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진짜 순화해서 말을 해도 미친 페르나 새끼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 새끼가 맞냐고요. 너도 머리채 다 쥐어 뜯기고 싶냐? 어? 지금 그게 내 앞에 찰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말 못하는 게 왜? 뭐가 문제인데 그걸 왜 자꾸 입 밖으로 꺼내는 건데? 이야 임신까지 한 여자가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와. 진짜 애 태어났는데 성격에 문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 살 부대 끼면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오면 짐 싸들고 거제도 내려가야겠다 싶더라니까요. 제가 이 새끼랑 이혼이라도 해야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했지만 결심은 한 거죠.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밥도 먹었겠다 너무 졸린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임신하면 엄청 졸린 거요. 낮잠 1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친정엄마도 곧 도착하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잔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놈 거실 소파에서 TV 본다고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오후 4시 반인 거예요. 아니 친정엄마가 3시쯤에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난 거죠. 놀라서 거실에 나가니까 남편놈이 식탁에서 혼자 소주를 병째 들이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남편한테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는데 남편놈이 대꾸도 없이 본인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소주병 옆에 웬 종이 뭉치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말을 좀 해봐. 우리 엄마 어디 갔냐니까. 아직 안 온 거야? 차가 막히는 건가? 아니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정말 우리 엄마 안 왔어? 아이 몰라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남편이 버럭 짜증을 내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친정엄마께 전화를 했지요. 우리 엄마 말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다니까요. 친정엄마가 받으시길래 엄마 어디야? 어디 갔어? 아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하면서 제 할 말만 하니까 친정엄마가 문자로 답장을 했더라고요.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호텔에 있나 보다 싶어서 나갈 채비를 하니까 남편놈이 쓱 저를 보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장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엄마 호텔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보려고. 아니 진짜 엄마 집에 안 왔었어? 집으로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호텔로 가셨지? 나도 같이 가. 술 처먹어 놓고 어딜 같이 가. 집에 있어 그냥. 당신이 우리 엄마 봐서 뭐 한다고. 싫어. 근데 이 남편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같이 가겠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같이 갔죠. 호텔 도착해서 몇 채 있냐고 물어보니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로비에 있으니 친정엄마가 웬 중년 신사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놈은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저는 대충 인사부터 드렸죠. 같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뵙는 건 3번째인가요? 당신이 조혼을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랑 꽤 오랜 시간 연을 이어오시고 만나시는 분이죠. 나도 거제도에 갈 일이 없어서 몇 번 못 뵙긴 했지만
내가 시집 올 때쯤부터 우리 엄마랑 만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 그러니 남편놈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로비에 있는 카페에 목 잡으면서 쓰러지려고 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장모님이랑 만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장모님 남자친구?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왜 주저앉아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알아뵙지도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빌빌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친정엄마가 호텔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남편놈이 왜 저렇게 귀신이라도 본 듯 발발 떠는 건지도 전부 다 궁금해 미칠 것 같았죠.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바짝 엎드려서 빌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면서 저한테 수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수어를 한참 보고 있다가 정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제가 낮잠을 자던 사이에 친정엄마가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거제돼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도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같이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은 그분이 지내려고 잡으신 거라대요. 근데 친정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만 남편이 누구세요 하더래요. 인터폰으로요. 우리 엄마가 말을 못하시니까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들이미셨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놈이 누구시냐고요? 하더래요. 아니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계속 누구세요 하니까 친정엄마도 답답해서 문을 두들긴 거지요. 문 두들기지 마세요. 누구신 좀 말하시라고요 말을. 말 못하세요? 잡장인인가? 저희 물건 안 사요. 친정엄마가 일부러 저러는 행동에 열받아서 인터폰을 계속 눌렀대요. 아 진짜 벙어리야 뭐야 왜 말을 안 해. 지금 가족들 전부 낮잠 잘 시간이니까 다들 깨어 있을 때 오시라고요. 저희 지금 물건 안 산다고요.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약을 올린 뒤에 인터폰을 끊어버린 겁니다. 친정엄마는 뭔가 싶어서 계속 벨을 눌렀는데 조용하더래요. 남편이 인터폰 소리를 줄여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자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거고요. 물론 저도 잘못했지요. 전화를 바로 받았어야 했는데 낮잠을 너무 곤히 잤지 뭐예요. 친정엄마는 열받아서 준비해온 서류를 문틈 안으로 밀어 넣었고 그대로 남자친구 차를 타고 호텔에 와서 제 연락을 기다리신 거였어요. 그 사이에 서류를 받아든 남편놈은 바로 친정엄마를 찾겠다고 뛰쳐나가서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친정엄마는 받아주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남편놈은 집에서 소주를 처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엄마랑 연락이 되니까 따라온 거였고요. 그 서류가 뭔데? 정모님이 그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나 했더니 이사님이 남자친구분이시라고? 어떻게 이런 걸 말도 안 해주시고 속일 수가 있어요. 말을 왜 안 해주셨냐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잘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친정엄마가 만난다는 그 남자친구분이 이사직감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몰랐죠. 그냥 거제도에 워낙 조선소가 많으니까 그중 어디서 일은 하시겠거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이사라는 거예요. 왜 남편 회사에서 2년마다 발령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사님도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신 다음에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발령 신청을 내고 거제도에 내려오셨대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마음 치유도 하고 그럴 겸 오셨다가 우리 친정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서로 다르지만 아주 우연하게 말이죠. 근데 이사님 친동생이 번거리라서 수어를 할 줄 아셨던 겁니다. 친정엄마랑 수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전기 싹 트게 되었고 각자 사별의 아픔이 있으니 금방 서로에게 스며들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왜 서울에 왔는지는 기억하시죠? 제가 시모랑 싸우고 우리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온 거였잖아요. 제가 속상할까봐 화내주시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님이 원래 서울 본사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의 존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굳이 숨긴 이유는 남편놈의 회사 행실 때문이었어요. 남편놈이 성실한 척하긴 했지만 실상은 뒷돈이나 받아 처먹는 놈이었던 겁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지만 그 부품을 만들려면 또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놈이 그런 거래처에 갑질을 한다는 제보가 꾸준히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남편뿐만은 아니니까 주시하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돈을 수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었고 가끔 술접대 받고 그런 수준이라서 주의만 하고 있었나 봐요. 회사 내부 사정이라 저는 자세하게 모르고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이사님도 열이 받은 거죠. 감히 우리 친정엄마를 모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접대받은 제보부터 시작해서 뒷돈 받은 증거까지 싹 거래처 뒤져서 받아온 겁니다. 회사들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장부라는 게 있다네요. 준비하는데 일주일은 무슨 3일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류를 친정엄마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친정엄마가 우리 딸한테 사과 안 하면 이거 다 들춰낸다는 생각으로 우리 집 찾아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빡쳐서 문틈으로 서류만 밀어넣고 가신 거예요. 남편 그거 확인하고 못했구나 싶어서 난리 난 거고요. 우리 친정엄마랑 이사님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빌 수밖에 없었죠. 감히 청탁을 받은 것도 모자라 배임까지 했으면서 당당하게 굴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네가 저지른 건 범죄일세. 범죄? 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어요. 아니 저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먹기를 저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밀고 할게요. 저 자수도 할게요. 회사 동료를 팔아먹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 이건가? 나한테 그 정도 명단도 없을 것 같아? 자네만 걸렸을 거 왔냐고.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인간이었구먼. 이사님, 제가 앞으로 장인 어른 모시는 것 좀 잘하겠습니다. 저 사위 될 사람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요혼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친정엄마가 제대로 열이 받으신 건지 남편은 뺨을 있는 힘껏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수어로 말씀하셨죠. 네가 감히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내가 어떤 상으로 무슨 일을 겪고 목소리를 잃었는지 다 알면서 그딴 행동을 하는 거냐고. 장인어른, 사위, 얼어 죽을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네는 내 사위 아니야. 우리 장여사가 사위가 아니라고 하네. 자네가 정턱 목적으로 돈을 받아 처먹은 증거가 확실하니? 내 이번에 본사에 올라온 김에 자네 해고 처리하고 갈 테니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회사만 잘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 끼친 손해까지도 감당해야 할 것이야. 이사님, 장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지구먼정했습니다. 와이프 고집 한번 꺾어보려다가 제가요 회사 잘리면요 저희 가족은 뭐 먹고 살아요? 이건 저희 와이프랑 애들 생계도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우리 가족 손가락 밟고 살아도 되겠어? 그 문제 왜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빈털털이 되면 내가 당신이랑 왜 살아? 더러운 꼴 참아가면서 살 만큼 내가 당신에게 정이나 사랑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이혼할 거야. 이혼을 하겠다고? 아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여보,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킬게. 장모님께도 사과하라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 예, 당장 집에 가서 짐부터 싸라. 같이 거제도로 내려가자. 자네 같은 인간이랑 우리 딸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하겠네. 장모님 뭐라고 하신 거야? 제가요 수어를 잘 몰라서. 전에 한가족으로 같이 살면서 수어도 안 배우고 뭐 했나. 자네가 얼마나 저거를 모처럼 생각하는지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는구먼. 당장 짐 싸서 거제도 갈 준비합시다.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빵빵한 용사 친구들 많으니까 부탁이라도 해줄 테니까. 이사님, 거제도라뇨. 제 마누라를 왜 거제도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어요. 이미 떠난 버스를 왜 붙잡나. 미리미리 잘 좀 하지. 예전엔 더 이상 못 봐주겠네. 남편놈 질질 짜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졌지만 저는 마음을 먹었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 아니겠어요?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남편놈 본사에서 문제 제기되어서 잘리게 됐고 저는 그 길로 짐 싸서 거제도 내려와서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놈 시모까지 데리고 거제도까지 와서 사과했지만 우리도 문전박대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데 남편 놈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잘못했다고만 빌더라고요. 이혼은 당연히 성립됐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꼬박꼬박 받을 걸 생각하면 적지도 않은 돈이더라고요. 남편 놈은 양육비 밀리면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만 바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 사건 이후에 이사님이랑 혼인신고를 하셨고 법적으로 제 양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거제도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지원 아끼지 않고 해주시겠다고 해서 참으로 든든해졌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왜 내가 늙어서 아직 노망이라도 난 거야. 내가 미안하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다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안 이혼이고 자유인데 합치겠어요? 저는요, 그쪽 집안 같은 폐륜 집안이랑은 인연 못 이어갑니다. 그러고 전 남편 전시모 연락처 차단해버렸습니다. 뭐 회사 사람들 통해서 건너 들리는 소문에는 전 남편 놈 취직도 못하고 일용직 같은 거 알아보면서 다닌다는데 꼴 참 좋죠. 그러길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회사 돈 해먹고 지 잘난 맛에 가족을 무시하더니만 아주 꼴 좋습니다. 아주 평생 고통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거제도에서 제 두 아이 잘 키우며 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